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전일장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약세 마감했죠.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강세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시장 급반등을 좀 예견할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이채로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급반등이 일어났는데 특히 부채 한도 협상안이 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 시장이 아주 좋게 끝나서 오늘장 우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6월 FOMC 이전에 또 이런 전망이 함께 솔솔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6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면서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를 모두 끌어올리는 모습까지도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급등하는 모습 함께 나타내 보였는데요.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장 금요일 시장입니다만 그래도 전일장 우리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양시장 힘을 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그리고 증시8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화면 언제든지 편하게 휴대폰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8도 그리고 금요일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알아보는 미장원 코너죠.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다 김 PB입니다. 자, 어제는 급반등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부채 한도 우려감 해소와 AI 그리고 빅테크 중심의 투자 심리 강세가 어우러지면서 어제도 시장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98%, 나스닥 1.28%, 그리고 다우지수 0.47%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나스닥이 제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와 AI 테마가 전부 나스닥이기 때문이고요. 당분간 모멘텀이 꺾일 만한 이런 트리거나 이슈가 생길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계속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로는. 그래서 반대로 여전히 그만큼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리스크는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참여도는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또 자료도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건 좋지만 좀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시는 게 좋은 시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5%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던데 내부자도 팔았다고 지난번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모다란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밸류에이션 책을 쓴 그 교수도 그저께 TV에 나와가지고 자기도 아침까지 주식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주식 팔았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5%나 급반등했네요. 네, 지금 월가의 고수들이 현재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하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PR 기준으로 200포인트가 넘는데 이 정도면 회사가 1년에 매출이 2배가 그러니까 순이익이 2배가 성장을 해도 그래도 이게 주가가 비싼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일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 매수다 이렇게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초단기적으로는 지금 AI 테마를 타고서 짧은 시간 동안에는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특정한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장기적으로 버블 해소에 시간이 필요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PER의 200포인트의 이런 버블을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류가 괜찮을 때는 오히려 단기적인 매매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떤 트리거가 잡히면서 하락의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는 이런 이제 모멘텀이 생겨버리게 되면 이 고 PER이라는 어떤 이런 부담감을 투자자들이 좀 이제 인식을 하고서 쉽게 매수를 못 달려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관련 그 질문을 하면서 AI 관련된 거, 테크 관련된 거 계속적으로 여쭙는 이유가 우리나라 관련 주가들이 상당히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말이죠. 오늘도 애플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VR,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관련해가지고 헤드셋의 인기가 뭐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 봐요. 네, 일단 애플이 이제 뭐 성공 여부에 무관하게 일단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이 좀 잘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보고서 VR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AI 관련 하드웨어 주식들이 크게 수혜를 보듯이 지금 엔비디아처럼 메타버스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메타버스에 접속할 때 생동감을 높여주는 장비가 뭐냐면 바로 VR 시장이죠. 그래서 VR 시장도 당연히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 쪽에서 VR 쪽을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을 누가 차지할지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간 주식 열풍에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된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품력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VR 관련해서도 무난한 실적을 달성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센티멘탈 펀더멘털 코너에서 계속적으로 애플 관련주가 우리나라 LG이노텍 그리고 BH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증시가 미국 증시도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개인들의 그 뭐 시장 참여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반달 리서치라는 이제 해외 리서치 회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매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몇 달 동안 계속 방관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미국 주식을 거의 15억 달러 매입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다 쪽 수석 부사장이 이제 2월 말 이후에 지금 쭉 계속해서 지금 이제 관망세에 있던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좀 하락세가 적어질 거고 완화될 거고 오히려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다리서치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이제 데이터 많이 받아보고 있는 이제 기관이기도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어쩌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참여도만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이제 작년에 고점 찍어주기 직전에 어떤 그런 불장의 분위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참여를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좀 이게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나 이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워런 버핏 지수라고도 하잖아요. 전체 GDP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 보는 그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보면은 뭐 내부자들은 팔고 있고 또 유명한 교수도 팔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 지표만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국 시가총액 대 GDP 지수를 나타내는 게 이게 버핏 지수라고도 불립니다. 이 미국 주식시장과 미국 실제 경제 규모인 GDP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게 버블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은 실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나친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거의 미국 대공황 이래 최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지표가 버핏 지수라고 불리는 이유가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 해서 이제 버핏 지수라고 이제 지금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버블을 간단하게 판단하기 좋은 척도인데 미국이 앞으로 역사에 지금보다 더 많이 버블이 껴있는 시장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과열이 심각합니다. 이게 어떤 신용 팽창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규모보다 더 많은 이제 빚이 발행이 돼가지고 이게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더 큰 버블은 사실 더 큰 붕괴를 만들게 되거든요. 미국 대공황 당시에 보통 이제 글로벌 금융위 때는 닷컴 버블 때 실업률이 이제 한 8%대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미국 대공황 당시에는 실업률이 20%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실업률이 4, 5%대인 거를 4%대 정도 이제 유지해주고 있는 걸 감안을 하면은 꽤나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업률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쪽 레이버 마켓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실업률도 그 중에 하나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고용 관련 데이터가 한국 기준으로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고용 관련 데이터가 강세로 나오게 되면 여전히 뭐 경제는 탄탄하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거나 유지하는 데에는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일이 되고요. 특히 연준에서는 물가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고용도 탄탄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오고 있고 물가와 고용이 둘 다 진정되지 않으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고 싶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발언한 추이로 봤을 때는. 근데 현재 그간 너무나도 가파르게 높은 수준의 금리까지 올라왔음에도 물가와 고용이 진정이 되지 않는다. 이제 물가 잡으려고 지금까지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다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지금 물가는 잡혀가는 추세긴 하지만 이 추세가 연준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좀 부채 한도 이슈가 변수일 것 같은데 현재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대량으로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처럼 이제 국채가 발행이 되면 실질적인 긴축 효과가 꽤 어마어마한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런 시황을 보고 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일자리가 점점 더 저임금 산업에 국한되고 있고 고임금 쪽이나 기술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체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이런 추세가 꽤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잘 나가던 전문직 한 명이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맥도날드 알바와 우버 배달을 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실업률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데 멀티플 잡이라고 해서 이제 투잡을 뛰는 인구들은 지금 20년 만에 닷컴버블 이후로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제 우려사항, 근심거리들은 있습니다만은 강세장에서는 시장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전반적으로 보합세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0.7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히려 이더리움은 0.26% 보합세로 마감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리플과 에이다 쪽에서 이제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 도지코인이나 폴리곤, 솔라나 등은 이제 1% 내외권에서 보합세를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자료도 하나 좀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한 코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이제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제 올 들어서 암호화폐 시총 증가했지만 변동성 거래량은 감소했다. 이런 기사인데, 암호화폐 시총이 연초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달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변동성도 좀 꽤나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주식시장보다도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더 적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 회사에서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제 금융공학기술연구소를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주식시장보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한 6배 정도 더 크더라고요. 4배에서 6배 정도 더 컸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투심이 워낙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투심이 전부 다 미국 주식으로 쏠리고 있고 그중에서도 AI랑 빅테크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많이 줄어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왜 이렇게 이 정도면 차라리 그냥 미국 주식 매매하겠다. 이래가지고 미국 주식 시장으로 좀 옮겨가는 이런 이제 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량이랑 거래대금 또한 이제 시장에 투자로 이제 오는 이런 투자자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같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오래 장기간 이어질수록 가격 전망에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거래량, 거래대금 같이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 서로 엇갈리는 이제 희비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시장 앞두고 역시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 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다시 만나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뉴스 꼼꼼하게 분석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바이오도 세금 혜택, 국가 전략 기술 포함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국가 전략 기술로 12대 산업군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첨단 바이오가 들어있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바이오 분야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고 그 상세한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앞두고 있는 일정들도 있고요. 오늘 임순재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살펴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오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먼저 들어보죠. 네, 어저께였죠. 그 제5차 이제 수출 전략 회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첨단 산업의 이제 글로벌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했을 때 미국 보스턴을 방문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설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바이오와 그다음에 IT 기술 접목한 그런 이제 바이오 산업을 국제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이었고요. 특히 이제 그런 클러스터의 이제 성공적인 이제 작동을 위해서 공정한 이제 보상 체계를 이제 법제화하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됐었던 부분이 이제 조세에 대한 특례법상의 이제 첨단 국가 전략 기술 범위 내에 이런 바이오 기술이 이제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2차 전지, 반도체,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까지 해서 다양한 분야가 지금 국가 전략 기술로 편입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관련된 부분도 같이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 전략 기술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세액공제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15%,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임시세액공제를 특별하게 10%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25%에서 최대 35%까지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내에 이런 바이오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해외 입주 기관이나 그다음에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같은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깎아주는 그런 이제 정책도 같이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가 이 전략 기술이라고 함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경제 안보에 기여할 국가 차원의 이 전략 기술 육성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 어떤 분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까지 임순재 대표님이 짚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핵심 내용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고 거기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깃들면서 다시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섹터이기도 하죠. 바이오 쪽에 다시금 매기가 몰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 키워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각각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좀 받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약간의 차이도 있죠. 네, 그렇죠. 일단 관련된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 보면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생태 지원 방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개로 하면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 조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큰 내용은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산학 연구단지나 아니면 연구개발단지 이런 것들이 국내에 이제 70여 개 정도가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이제 클러스터 내에 이제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바이오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이제 금융 지원이나 법률 지원, 그다음에 벤처 투자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산업군과 이제 맞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의 지원이 상당 부분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그런 것 부분까지 같이 이제 확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이제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뭐 내용이 이제 공공 의료 데이터 구축을 개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료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무기명으로 해서 뭐 제3자 그러니까 이제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3기관, 민간기관의 이런 데이터를 뭐 공개하겠다라는 좀 내용이고요. 더 활발한 연구가 가능하게 하기 네,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된 부분이라도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방침입니다. 뭐 네.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도 이게 참 말이 많았었는데 아직도 뭐 이해관계 협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 좀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도 함께 엿볼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분야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정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뭐 저희가 오늘의 키워드도 한번 선정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전의 화학의약품과 또 바이오의약품의 좀 차이점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키워드는 이제 신약 개발, R&D 관련된 이제 기업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투자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어저께 나온 정책 외에도 아마 추가적인 정책이 계속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약 개발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난제를 갖고 있는 게 그렇죠. 이런 이제 신약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참고적으로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요. 보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기초 탐색이다라고 해서 신약 가능한 이제 물질을 이제 먼저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보통 한 10,000개 정도를 이제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한다, 이제 찾아낸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 중에서 뭐 비임상 단계, 그다음에 임상 단계를 통하게 되면 한 5개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건 대부분 다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과정 끝나고도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는 그런 품목을 보면 1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000개의 물질 중에서 하나 정도밖에 이제 신약으로 발전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이다 보니까 오랜 동안에 이제 뭐 임상 기간이나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신약 개발할 때는 10년에서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마저도 허가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공했을 때 15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AI를 통해서 이 기간을 좀 단축해 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이런 이제 그 기간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자금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평균 이제 신약 개발 비용이 2018년 기준으로 한 20억 달러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돈으로 따지면 한 3조 가까운 그런 이제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화면을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이제 2010년도와 2018년도에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신약을 개발을 해서 출시한 이후에 이익을 얼마만큼 벌겠느냐라는 부분을 감안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한 12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한 8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에는 한 22억 달러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4억 달러 정도밖에 수익을 못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은 늘고 오히려 수익은 줄었네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비용 발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규모를 뭐 아주 과거와 같이 이렇게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뭐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신약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이제 성과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낮고 나온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그렇게 이제 고수익을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게 이제 좀 실증적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 한 30여 개 정도
정도의 신약이 개발돼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요. 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하는 그런 품목은 한 2-3개 정도에 불과할 만큼 신약을 개발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대박을 꿈꾸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점이다라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신약을 최종적으로 개발하는데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임상이 진행이 되면 이런 기술을 이제 수출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임상 단계에서 특히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단위의 자금이 필요한 그런 뭐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국내 회사에서 하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임상 1상이나 2상 정도를 통해서 이런 이제 후보 물질을 어느 정도 검증한 이후에 글로벌 제약사에 이런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아마 기술 수출 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기술 수출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 수출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떠오르는 분야가 바로 CDMO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바이오를 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용어 자체가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네, 그렇죠. 이전에는 CMO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부상하고 있고 또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CDMO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자, 이 차이점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약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리지널 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는 이제 복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리지널 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개발하고 나면 특허 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이런 특허 기간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오리지널 약은 좀 비싸기 때문에 이를 좀 저렴하게 이제 만드는 그런 약품이 이제 복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오래된 이제 약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복제약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처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감기약 같은 게 대표적일까요? 네, 그렇죠. 감기약도 많고요. 원체는 또 종류들이 많습니다. 뭐 네. 전문 의약품 중에서도 이렇게 복제약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복제약이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일반 이제 저희가 기존에 많이 썼었던 화학 조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약품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약품들을 이제 복제할 경우 이제 제네릭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뭐 일단 화학식만 안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이제 제약사들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국내 대부분 회사들이 이런 제너릭 약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로열티를 좀 지불을 해야 되나요? 로열티는 특허가 끝났기 때문에 지불하지는 않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이제 또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바이오 의약품은 보통 이제 바이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화학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세포 복제나 여러 가지 단백질을 이용한 그런 이제 의약품이다 보니까 미생물을 활용한. 네, 그렇죠. 배양을 할 때 이제 미생물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단백질에 대한 이제 조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의약품을 창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과정을 안다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자기네들만의 이제 독특한 그런 이제 제조 공법을 통해서 인체에 무해한 그리고 원 오리지널 약과 비등한 그런 이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특허들이 많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로 세계 1위의 이제 이 의약품이라고 불리는 휴미라의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이런 이제 휴미라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제품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휴미라 같은 경우는 단일 상품으로 한 200억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팔 만큼 상당히 큰 그런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관련된 의약품을 이제 7월부터 출시한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CDMO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화학의약품에서 바이오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바이오 CDMO 시장 점유율을 따져봤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도 저기 보라색으로 좀 진하게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도 그 자료니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산량 기준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1위 업체로 이제 어느새. 바뀌었다. 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1에서 4공장까지 지금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제5공장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할 만큼 이런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상당히 좀 뭐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뭐 국내에도 뭐 SK나 그다음에 뭐 롯데 같은 경우도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거나 지금 새롭게 진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미라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보통 그런 특허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유지가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특허가 한 20-30년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이제 바이오 그런 의약품이 이제 90년대에서 뭐 2000년대 초반에 좀 많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특허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만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뭐 휴미라를 시작해서 아마 많은 이제 특허들이 이제 만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오리지널 약품을 이제 여러 이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복제를 하게 되고 또 생산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제를 하는 의약품들을 이제 생산을 할 때 CDMO 이제 회사들이 상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발휘하고 뭐 매출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규모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113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2026년도에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성장한 203억 달러로 지금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될 만큼 그렇게 이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제 바이오 그러니까 CDMO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의약품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바이오 원료 의약품, 예를 들어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에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제 제네릭 쪽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CDMO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표를 만나봤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파이가 아주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CDMO 시장을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는 또 앞두고 있는 일정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아스코도 예정이 되어 있고 바이오 USA도 6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수혜 섹터를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바이오 의약품, 뭐 CDMO 영위하는 기업들이겠습니다만 임순재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들 함께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ASOC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네. 6일까지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죠. 네, 그렇죠. 미국 종양학회 뭐 연례 학술회의다라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개발됐었던 여러 이제 암 치료제, 그다음에 치료 방법, 치료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여러 이제 의사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회의를 뭐 세미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여 개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신 필요가 있는 건 이제 유한약액 같은 게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개발을 해오고 있는 지금 얀센에 지금 기술 수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비소 세포암 이제 치료제인 렉라자 그 내용 원료명으로 보면 레이저 티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4건에 대한 이제 그 학술 결과가 이제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임상 3상이 거의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내에 아마 관련된 그 이제 신약 관련된 이제 신청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관련된 이제 허가가 취득이 되고 이제 신약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과연 이제 이런
렉나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지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외에 이제 뭐 GC셀 같은 경우는 뭐 NHK 세포 치료 물질인 AB101에 대한 인체 투여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뭐 현재 뭐 재발이나 난치성 비세포 비오지킨 이제 림프종 환자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의약품이고요. 현재 임상 1상 A, 1상 B가 1B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건 이제 중간 결과 발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떻게 이제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향후에 뭐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HLB나 아니면 보령 같은 경우도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그런 점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유한약인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양산화가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로열티가 지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요한양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이런 항암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국내의 여러 이제 바이오 벤처들로 부터 이제 기술을 뭐 같이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이전을 받는 그런 이제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계속 확장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본다, 뭐 그에 따라서 주가도 꾸준한 우상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신 필요가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이 회사는 이제 렉나자, 뭐 레이저 T-닙에 대해서 원천은 이게 개발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개발한 것을 2015년도에 개발한 이후에 유한양행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요. 또 유한양행은 이거를 얀센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얀센에서 이런 렉나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오스코텍도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최근에 이제 면역 혈소판 감소증에 이제 필요한 적용되는 그냥 시장 물질인 세비도 플래닙이라는 그런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현재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시장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수출을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AI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다양한 분야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혁신 신약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CDMO 시장의 뭐 글로벌 1위 업체인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사공장에 본격 가동한 이후에 지금 뭐 매출이나 그다음에 이익 성장세가 꾸준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원체 이제 지금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5 공장에 대한 신설도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DMO 시장의 그 뭐 캐파를 계속 확대를 하면서 관련된 시장의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7월부터 이제 휴미라의 그 바이오시밀러인 하드리마를 이제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뭐 하드리마가 뭐 관련된 이제 이거를 뭐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여러 회사가 미국에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하드리마 같은 경우는 이런 휴미라와의 이제 상호 이제 호환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인증을 받기 위한 점검이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상호 호환성을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용하는 뭐 의사나 뭐 환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그거를 받은 회사는 2개 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들과 경쟁하고 있는 타사들과에 대비해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향후에 이런 매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뭐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와 더불어 뭐 휴미라 관련된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뭐 셀트리온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셀트리온도 같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뭐 바이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레이저티닙이라던가 렉나자라던가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임순재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짚어주신 종목들 이름으로 기억하신다면 조금 더 종목들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다가오는 일정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지금 커지고 있는 CDMO 시장 이야기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덟 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가장 또 핫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오늘은 레이, 치과 쪽 회사죠. 그리고 펀더멘탈로 세아베스틸, 지주 이렇게 두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센티멘탈 종목 레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치과 가시면은 이렇게 세워놓고서 스캐너로 하면서 이렇게 뭐 뜨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CAD라고 해가지고 CAD라고 하죠. CAM도 있고 그다음에 3D 프린터까지. 그래서 디지털 치과 관련 장비 이런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갖추고 있는 이런 회사가 되는데 최근에 조금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부터 보시면 여기에 제가 뭐 덴탈 관련되는 덴티움이나 디오 이런 것도 넣고 그다음에 피부 이쪽 이제 미용 쪽이죠. 미용 쪽을 다 넣습니다. 오스티오 임플란트는 거기는 좀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가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실적이 좋고 뭐 좋아진다 그래야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죠. 녹색으로 된 실선입니다. 근데 또 급격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약간 고개를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거를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 실적이 매출은 괜찮았는데 영업 실적 안 좋았다 이거예요. 왜? 뭐 신제품 개발하는데 돈 들잖아요. 그리고 해외 쪽에 진출하려고 마케팅비를 쓰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1분기에 사실은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도 좀 늘어났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선제적인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해서 1분기 영업이익은 별로 안 좋았다. 손실이 났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2분기부터는 이 회사는 매출 성장세와 함께 수익성도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밸류체인 얘기를 했고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1분기에 영업 손실 난 거는 사실 주가를 사기 좋은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도 2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좋게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끌고 왔죠. 외국인이 4월 말까지 끌고 왔는데 안 팔고 있습니다. 왜 안 팔까요? 좀 더 모멘텀을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다만 기관들은 올라가면서 계속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조금 사들어오는 게 제 레이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레이를 이제 가져오게 된 셈입니다. 밸류밴드를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싸지 않은 밸류밴드 지금 구간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약간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봐도 지금 한 PBR로 4배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싸지는 않은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는
좋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를 보시면 서서히 좀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목표 주가 괴리율만 보면 13%. 뭐 이 정도면 뭐 많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여전히 우상향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회사는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레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식으로 이제 말씀드린 펀더멘탈 주식이죠. 세아베스틸 지주. 지금 이 가치주가 이렇게 올라간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연초 대비해서 벌써 50%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지금 뭐 올랐다고 하는데 시장보다 더 올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주식이 있네요. 우리가 뭐에 좀 광분을 했었죠? 포스코 홀딩스에 광분을 많이 했었죠.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포스코 홀딩스 여전히 좋아하시고 저도 이제 좋아라 했던 주식인데 최근에 주가가 2차 전지 내려오면서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세아베스틸 이 지주에 비해서 싸지 않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요. 근데 세아베스틸은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싸면서도 주가도 괜찮다. 다른 회사 보실까요? 현대제철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현대제철 왜 내려갈까요?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했는데 리오프닝 효과가 별로 생각보다 약하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들, 홍콩 주식들 최근에 많이 좀 밀려 내려가고 있죠. 현대제철도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런데 세아베스틸 지주만 이런 철강 회사들 중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50%나 올랐는데 아직도 기세가 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자,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23년에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정상화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년에는 생산이 일단 정상화되고 자동차 쪽에서도 생산량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구하지 못해 가지고 막 공급이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랬던 게 이제 풀리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정상화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도 신사업 모멘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 창원특수광도 있고 세아베스틸도 있고 해서 이런 자회사들의 기대를 좀 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조금 제가 이 회사의 그러면 핵심 경쟁력이 뭘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더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특수광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다품종 소량 생산.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저건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소량 생산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 주문 들어오는 거에 신속하게 반응을 잘하는 그런 회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다고 보면 뭐죠? 대량 생산에 비해서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마진이 좋은 거죠. 마진을 크게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바게닝 파워가 있다. 교섭력이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요 영어로 쓰이는 슈퍼 얼로이 요게 아주 또 사람들의 지금 이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항공, 우주. 요새 최근에 이제 우리 이런 관련되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항공, 우주 분야에서 상당히 좀 쓰일 수 있는 이런 그 금속을 여기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소재 생산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삼성증권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3달간 옆으로 횡보했죠? 그러니까 크게 잃을 게 없는 이런 가운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좋아라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주 좋아라 했고 외국인들도 이제 생각보다 안 빠지네 하면서 팔았던 외국인들이 다시 좀 좋아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자, 밸류 밴드로 봐서는 위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까 연초 대비 50%나 올라왔다고 하니까 밸류 밴드가 상단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밸류를 우리가 항상 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포스코 홀딩스 밸류를 얘기하면서 조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비교적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9.4배 23년에 포스코홀딩스가 실적은 그렇게 뭐 얘기 생각보다는 별로인데 사실은 리튬 광산 관련되는 그 모멘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밸류 잠재 밸류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PER은 지금 딴 나라가 있는 PER이 보이는 거죠. 원래는 이쪽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쪽하고 같은 무리에서 어우러지는 PER 예를 들면 4배, 5배 여기 있던 회사가 지금은 2배 정도 올라가지고 9.4배 가 있는데 반면에 세아베스틸 지주는 5.3배입니다. 5.3배면은 싼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얼마입니까? 12.5배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5.3배는 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괴리율만 보시면 21% 최근에 목표 주가 올라가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레이, 펀더멘탈로 세아베스틸 지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알차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어지는 증시 구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개장 시황 함께 보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